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아침 신문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톱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제안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은 노동법도 고치자. 그동안 여당에서는 경제 3법, 이 경제 3법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그와 함께 노동법도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재계 수건인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 기업 규제 법률과 동시에 처리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도 기업 의견을 지금 청취 중이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6대 그룹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아빠 죽임당할 때 나라는 뭐 했나요?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피격 공무원 고위 아들이 편지를 쓴 겁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각 언론사에도 내용이 돼서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부심이 높았던 아빠, 월북 얘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삶 비관 않고 살 수 있게, 그리고 아빠의 명예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눈덩이 나라빚의 면피용 재정 준칙이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빚이 계속 늘고 있어요. 굉장히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제 뭔가를 발표했는데 재정 준칙, 그러니까 나라 빚을 지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피용이란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국가 채무는 60%, 그리고 통합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3%까지 보겠다. 뭐 이거 수치가 좀 복잡합니다. 이런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요. 아랫부분입니다. 도입은 2025년부터입니다. 적용이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갔을 때네요. 그럼 지금 정부는 적용을 안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줬다. 그리고 기준 자체가 느슨해 사실상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 등 경제 위기 때는 또 적용이 면제될 수도 있다. 재정 건전화 대책은 강제성이 없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보면 면제도 가능하고요. 강제성이 없고요. 선언적 수준이고 지금 정부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면피용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시민 10명 가운데 6명, 한국은 불공정 사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공정에 대한 갈증이 여전하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연 공정성을 있는가, 공정한가 보면은요. 공정하다라고 한 대답은 32%. 반면에 불공정하다고 한 대답은 59%입니다. 60%에 육박을 했죠. 그렇다면 대다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성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보면요. 공정해졌다는 35%, 불공정했다는 29%, 그리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30%.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도 오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의 무리수인가?
트럼프 대통령이요. 방금 전입니다. 30분 전입니다. 퇴원했습니다. 입원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루 전날에는요. 입원 중인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에 타고 유세를 했습니다. 그럼 같이 타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뭔가 무리수 아니냐 이런 지적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남편도 당황.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 지금 외국에 나가 있죠? 해외여행 중인데 이와 관련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모두 총 들어야 하나, 총을 들어야 한다. 군대에 가는 얘기인데요. BTS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갑자기 병역 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맹탕 준칙인가. 일면 기사에서 봤던 재정 준칙 얘기도 오늘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 소식이죠. 30분 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이거든요. 퇴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도 준비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갈 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 병원 앞 선거 유세. 이 선거 유세 이거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이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치료를 받고 있는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손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진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이분 경호요원이겠죠? 이 차에는요. 경호요원 2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요. 뭔가 또 입었죠? 방호복 같은 거.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환자입니다. 코로나 환자. 이렇게 차에 태우고 돌아다닌 겁니다. 밖을 나와서. 이거 논란 많습니다. 지금.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30분 전에 퇴원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뭔가 오락가락하고 설명이 다릅니다. 중환자용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소 추가 보충도 했는가 안 했는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산소호흡기를 꼈던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건강 상태 은폐한 거 아니야 논란. 그리고 이 주치 얘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또. 자,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차 타고 병원 앞 외출했습니다. 코로나 많이 배워 건재를 과시했다. 질병통제 지침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미국에서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퇴원을 했습니다. 나흘 만입니다. 퇴원을 한 것이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입원 중에 깜짝 외출쇼를 했습니다. 차 동승자 배려 안 한 민폐쇼다. 그래서 민폐쇼다.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만 생각한 거다. 보건이고 뭐고 안중에 없다. 뭐 이런 비판입니다. 강함을 보이려 이런 행동을 한 거다. 강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했다. 그리고요. 이런 내용도 지금 나왔습니다. 1일에 신속 검사에서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확진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1차 검사와 2차 검사 하루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 사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논란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30분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퇴원을 했거든요. 그 내용 그리고 주치의 설명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입니다. 월터 리드 병원, 군병원이죠? 여기서 지금 퇴원하는 모습이에요. 평소하고 비슷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걸어 나오죠? 다만 다른 거는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스크 썼습니다. 자, 과연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지난 2일 입원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나흘 만에 퇴원했는데 과연 완치된 거 맞는가? 이런 논란 지금 미국에 아마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악관 참모들도 그렇고 사무원들 굉장히 많이 확진된 상태거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 완치된 게 분명한 것인가? 저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 논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퇴원이 예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에 퇴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한 4시간 전에 본인이 트위터상에서 나 오늘 퇴원한다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주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주치가 여기 설명을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Regarding his clinical status, the patient continues to improve. He has remained without fever since Friday morning. His vital signs are stable. From a pulmonary standpoint, he remains on room air this morning and is not complaining of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significant respiratory symptoms. He's ambulating himself, walking around the White House Medical Unit without limitation or disability. 네, 대통령 주치의 설명은 지난 4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뭔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주치의가 설명하는 모습 보셨죠? 주치의가 매일 설명하는데 여기 앞부분에 요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분이 주치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은 주치의가 아니라 바로 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군병원에서 이 4일날 주치의가 브리핑을 할 때 마크 메더스 백악관 비서실장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죠.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머리가 아프다. 이겁니다. 지금. 뭔가가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추측컨대 트럼프 대통령 치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확진이 과연 언제 정확히 받은 것이냐 1일이냐 2일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퇴원과 관련된 부분 등등등 굉장히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요. 먼저 배종우 교수님. 네. 여러 각도에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나흘 만에 퇴원을 했다. 글쎄요.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빨리 퇴원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중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맞았어요. 그리고 산소호흡기 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빠르게 퇴원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과연 정확하게 확진을 언제 받았던 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이게 과연 의학적인 퇴원이냐 예. 아니면 정치적인 퇴원이냐. 정치적인 퇴원이냐. 논란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산소 혈중 농도가 떨어져 가지고 산소도 투입했고 예.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예. 이런 약도 투약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그거는 좀 위급한 환자한테 투여하는 약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은 나흘 만에 퇴원했다라는 언론도 있고 또 우리 국내 언론 중에 사흘 만에 퇴원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의 방역 수칙을 보니까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사나흘 만에 과연 이게 완치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의학적으로 예.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런데 퇴원하기 전날 또 예. 깜짝 외출쇼 했는데 그때 경호원 2명을 대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호원 2명이 마스크를 썼지만 그 사람들은 과연 안전했을 것인지. 예.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백악관의 최측근 13명이 예. 지금 감염이 된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럼 이제 방역 수칙에 앞장서서 준수해야 될 대통령이 예. 이걸 스스로 지금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반하는 행동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대선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문에. 예. 자기가 가장 약점인 부분이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 예.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계속 마스크도 벗어다니면서 코로나19 아무 문제 없다 했는데 감염이 돼버렸어요. 예. 여기서 반전하려면은 나는 코로나19 감염에도 불구하고 걷더니 사나흘 만에 나는 퇴원했다. 멀쩡하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얼마든지 국가적으로 극복 가능하다. 예. 그리고 또 대선 이전에 아마 백신이 또 나오면은 예. 완전히 반전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트럼프는 현장 유세를 가야 되니까 예.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현장 유세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했다지만. 또 궁금해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예.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퇴원까지 조기 퇴원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조기에 현장 유세에 나설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유권자의 반응인데 예. 유권자의 반응이 워낙 극명하게 진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큰 손해는 없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중도층 예.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예. 6개 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미국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 관련 기사는 참 자주 나오는데요. 그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독특하고요. 사실은 외신들 보면 굉장히 가혹할 정도의 그런 거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병원에 있는 게 지루해. 트럼프 조기 퇴원 추진 직접 지시. 추진해서 관철이 됐군요. 그러면은.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 백악관 조기 퇴원 가능성 언급에 이 가능성이 실현이 됐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즉흥적인 깜짝 외출에 취재진도 당혹했다. 백악관 직원들조차도 공지를 못 받았다. 굉장히 뭔가 돌발 행동, 즉흥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확진이 됐다라면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모습. 지금 지지율상으로 보면 바이든 후보,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좀 많이 뒤지고 있어요. 미국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나 지도자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퇴원을 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비판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사실 국내 일반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는 완치되고 증상이 없어도요. 2주 정도는 계속해서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재검사를 거치는데 그렇죠. 지금 사흘이 됐건 나흘이 됐건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밖에 깜짝 외출을 하고 저렇게 활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 지침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 돌아가서도 어느 정도 치료를 더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지난 1일에 확진 사실을 1차로 검사로 알고도 골프 클럽에서 200명 모아놓고 후원 행사하는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주치의 브리핑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치료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산소 공급 안 했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주치의가 사실 산소 공급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뭔가 질문을 받으면 자꾸 설명을 회피해요. 다른 얘기를 하고.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 눈에는 백악관을 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여러 지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미국의 주요 주에 빨리 가서 집중적 유세를 하고 싶은 그런 좀 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원을 서두르면서 본인이 코로나를 이겨냈다. 내가 강하다. 이 스트롱맨 이미지를 위해서 좀 빨리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안정감을 원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역효과를 자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급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요. 뭐 차량에 타서 입원 중에 차량 유세를 하는 모습 그리고 퇴원을 조기하는 모습 뭐 이런 게 어떤 승부수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만에 퇴원을 했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통상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이제 회복이 됐을 때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와야지 대부분 퇴원하거나 그러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음성 판정이 나온 건지 아닌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도 아마 지금 이 시간부터 많은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관련돼서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건 내일 아침 시간에 또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장관의 남편의 해외여행. 이게 연일 논란입니다, 지금.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과연 방역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남편도 당황했다. 지금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니까 남편도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제를 당부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몰린 강경화 외교장관이다. 그동안 각종 외교 사고로 그 평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남편 출국 파문이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인사들도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뭐 외환관리법 위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야당 쪽의 주장에서 나오는 걸 또 소개가 돼 있고요. 정의당도 굉장히 좀 약간 반발하는 모습인 거죠.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앞선 기사는 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과 뭐 입장들을 소개했다면요. 이 부분은 여론을 좀 소개한 거죠. 강경화 남편 내로남불식 미국행에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린 여행 자제로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시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때에 결혼식을 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심조심 결혼식을 열었더라도 해외 신혼여행 이거는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단계거든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요트 사러 미국행 기가 찰 노릇이다. 방역 정책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불공정하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강경화 장관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 남편분 때문에 좀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저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남편분한테도 연락 온 거 있나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뭐라고? 네, 강경화 외교장관 뭐 질문에 이제 짧게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 속에 굉장히 지금 불편한 어떤 마음 뭐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관점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자, 오늘 비교해볼 신문은요, 국민일보와 한겨레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정치권에서 목소리도 많이 있죠? 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일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K방역 흔드는 이율배반이다. 국민이 분노한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내 삶을 사는데 공직자 가족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여기는 뭔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고요. 국민일보 기사는 이거는 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K방역을 흔드는 강경화의 이율배반이다. 국민이 사기당한 격이다. 이렇게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검사, 추적, 치료, 3T, 3T, 뭐 영어 약자의 T자를 써죠. 이런 게 골자로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국민 사생활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그런 와중에 외교장관의 남편의 미국행, 해외여행, 이게 불거진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 미국에서 별수한 큰형 장례식에는 불참한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상황 지금 북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하니까 불참한다. 그래서 뭐가 좀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율배반이다.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기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사는데 장관 남편의 마이웨이, 공직자 가족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양보해야 하나? 뭐 이런 발언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국민 정서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일단 지적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공인이면 가족도 똑같은 언행이 필요한 건가? 가족에게까지 그런 걸 요구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어요. 뿌리 깊은 가족주의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요, 방역 그리고 자유 제한 이 한계는 과연 어디인가?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두 가지 관점이 소개됐는데 정치권에도 목소리가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방역의 자유로운 국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또 장관의 배우자이면서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니까 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여행 자제를 어긴 것은 상당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이런 어떤 일탈적인 어떤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좀 부적절하다. 이분이 가서 미국에서 격리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 기간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게 크게 방역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이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역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분은 격리 다 할 것 같거든요. 이일병 교수는 공인이 아닙니다. 네. 공인의 배우자일 뿐이고 네네. 때문에 공인에게 요구되는 언행을 똑같이 요구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특별여행주의보 이게 이제 외교부가 국민들한테 내린 지침인데 특별여행주의보는 일종의 이제 권고죠. 그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이 강경화 장관께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분은 그 배우자의 공직 수행에 부담을 주더라도 어쨌든 자기 개인의 어떤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뚜렷한 개성과 그런 마이웨이 정신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K방역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여행 부분인데 이런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 이런 행동은 이율배반 아니냐. 이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쪽은 가족에게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가족에게 공직자와 똑같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 또 이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 지금 두 가지 기사를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정치권 반응도 좀 갈리는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게 가족주의 아니냐,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무한정 묻는 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가족주의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뭐 일례로 옆집 아저씨가 요트 사러 미국 갔다고 해도 지금 비판을 받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추석 연휴에 아예 이동 제한을 권고해가지고 친인척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뭐 손자 손녀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온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대통령 또한 그 양산의 사주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지금 요트라는 굉장히 이제 국민 정서에는 좀 반하는 굉장히 호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위험 지정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행이 또 권고가 자제 권고가 내려진 이런 국가를 굉장히 장기간 가는 것이 온당하냐.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어떤 장관입니까? 해외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자제를 내리고 K 방역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여행 가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려왔던 그런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이 배우자가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점.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로 그리고 어떤 의미로 다가가겠습니까? 당장 나는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나는 부모님도 뵈러 가지 못했는데 이런 게 얼마나 그 노기를 그리고 얼마나 그 많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K5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K5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었지만 그러면 앞에 K는 강경화 장관의 약자 K고요. 5는 5년.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장관이 5년을 간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가족주의 사생활로 치환돼서 옹호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방역 관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윤창한 변호사는 제가 이 기사 두 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어느 쪽에 공감을 하시는지 이유를 써달라고 질문 드렸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고민의 결과 세 가지를 쓰셨습니다. 정부의 권고, 공인, 시민. 뭔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입장이라면 아마 특히나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취미생활 차원에서 같다고 보여지는데 요트 구입이라는
그래서 좀 납득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 뭐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 가족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경호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공인이죠. 그런데 강 장관은 공인이지만 그 남편은 사실 교사로 해서 공인의 범죄에 포함시킬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본인 기준을 높여서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면 뭐 존경을 표받을 수 있지만 예. 그게 아니고 그 공인의 범주와 다른 일반 우리 시민들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받을 대상인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방역 관련돼서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방역 기준을 정해서 권고를 낸 거잖아요. 자제 권고를 냈고. 그렇죠. 또 뭐 갔다 오고 나서 가서 2주, 와서 2주 이렇게 어떤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면 예. 방역 관련돼서 위해를 준다고 해서 비난의 요소가 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강 장관 입장에서 보면 예. 강 장관이 설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득을 시도했겠죠. 근데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 강 장관의 인식이 갔다 오세요라고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두 분의 관계상 설득이 안 됐던 걸로 보이거든요. 통제가 안 됐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강 장관을 이것 갖고 책임을 추궁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예. 다만 강 장관의 그동안의 외교적 업무 수행이 사실은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책임 추궁은 가능해도 이 사안 갖고 장관직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 장관의 어떤 업무와 그다음에 강 장관의 남편의 저런 행동은 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맨 끝에 쓰신 거네요.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것이다. 그래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시민의 자격으로 거네요. 행동한 거고 예. 그 이일병 교수께서 나의 신분은 공인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인식해가지고 그 정도 기준에 충족해서 했다 그러면 오히려 박수 쳐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이런 삶을 살겠다. 물론 그 기대 수준이 높지만 그 요트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비난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는 내 삶을 사는데 이 부분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이 부분은. 비난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윤기찬 변호사하고 장희 변호사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요. 자, 요거 다른 두 분께도 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장혜찬 평론가. 이 사안을 가지고 강경화 외교장관의 거취 문제와 연관을 지을 만한 사안인가? 아니면 그건 좀 지나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취 문제와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장관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담당 부처를 행정적으로 통솔하는 장관이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참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정무적으로 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장관의 직계 가족 문제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정무적 부담을 가해준 일이거든요. 예. 참모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이일병 교수가 공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정무적인 관점에서 강 장관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끼친 것만으로도 경질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K5라는 말이 외교부 내부에서 많이 회자된다고는 하지만 예. 상당히 길게 원년 멤버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강경화 장관만의 업적이 무엇인가 저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래 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 방한 일정은 취소가 되었는데 바로 옆 나라인 방일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일본은 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일정만 취소를 하고 빨리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의 어떤 대중 전략과 관련된 포석이 있는 부분이지만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던 우리나라 외교부 입장에서는 사실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지금 최근에 약간 문제가 보였다라고 또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예. 1가구 1주택 기준도 아직까지 강 장관 측은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경질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정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고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사실 이 민주당, 여당의 동반자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면은 처음부터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한 인사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가 나서서 국민 여론을 반하면서까지
지켜줘야 될 동지 의식은 상당히 낮을 겁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당 대변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논평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강 장관의 입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여러 가지 쇄신 이미지 필요에 따라서 연내에 소폭 개각이 예상되는데 예. 그중에 강경화 장관도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배종원 교수님. 네. 지금 이 사안을 강경화 외교장관의 거취 문제와 연관 짓는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연관 짓는 것은 상당히 좀 지나치다. 그건 좀 너무 나간 거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공세의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게 적법한 행동이냐라는 부분인데 예.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두 번째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강경화 외무장관의 배우자가 공인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인은 아니지만 예. 저는 공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예. 공인에 준하는 그런 행동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중잣대 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금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가 이걸 어긴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부적절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야당이 뭐 정치적인 책임을 요구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서 상당히 여론이 부정적으로 계속 작동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연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여기 화면에 나왔던 이낙연 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 이건 국민들, 그러니까 눈 밖에 났다는 거죠. 한 번으로 국민들 눈 밖에. 그리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교장관 가족의 행위로는 부적절하다. 공통점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한 거예요. 반면에 야당 내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또 약간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장우희 변호사께. 민주당 내에서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잠깐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입 인사다. 그러니까 동지라기보단 영입 인사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옹호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한 것 같다. 이건 뭐가 앞선 다른 장관들과는 결이 상당히 다르다. 좀 이런 지적도 오늘 사실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지적들이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예.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제 추 장관과 아마 비교해 가지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논란이 촉발된 것이 사실상 정치적인 공세에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제 고소 고발에서 촉발이 되었고 그 아들이 처음에는 뭐 탈영을 했다라고 했다가 이게 굉장히 불법적이고 탈영까지 이르는 굉장히 위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부패 방지 부정 청탁이 있었다라고 했다가 그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아서 불기소로 종결된 사안과 예. 지금 뭐 K방역 그리고 코로나19의 엄중한 그런 시국 속에서 이 관련한 주무부처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를 사러 해외에 나간 사안이 예. 이게 대등하게 비교될 사안인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제 불법 여부가 더 판단의 잣대가 됐던 부분이 있는 거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의 감정 이게 물론 위법사항은 아니죠.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시국에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가 양상이 상당히 분리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라 저는 각 사안에 맞게 민주당이 적절하게 논평하고 입장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중잣대는 아니고 적절하게 사안에 따라서 반응을 보인 거다라는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 병역 관련된 그 예.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적 시각이 되게 따가워요. 오히려 더 따갑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각대로 그냥 국민적 시각을 그때그때 차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은 비판은 그 아들의 병역 관련 이런 이슈도 있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그 국회 나와서 일관되게 보좌관으로부터 뭐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거 아직도 사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하고
강 장관의 남편이 저렇게 해외 가서 요트 구매차 해외 간 거하고 글쎄 뭐 둘 다 부적절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것이 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비난의 강도가 더 세일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뭐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판단 기준이 좀 맞지 않다.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요거는 오늘 주 내용과는 약간 부수적인 내용인데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잠깐 언급하셔서 두 분께 좀 질문 드려봤는데 역시 두 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 지금 뭐 미국에 있죠. 뭐 강경화 장관 말로는 남편도 굉장히 지금 당황한 상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언론과 정치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갑자기 병역 면제와 관련 얘기가 어제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당 지도부에서요.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이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BTS 병역 특례 제안한 여당 모두 총 들어야 하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총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보면 노웅래 최고위원입니다. 어제는 당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BTS의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있고 뭐 국위선양도 하고 있는데 병역 기준을 뭐 어떻게 좀 수정해서 이거 특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국방부는 국회에 곧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뭐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BTS 멤버들은 성실히 군대 간다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군대 가겠다는데 왜 밖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병역 특례 혜택 주자 논란 키운 민주당이다. 노웅래 최고위원 모두 총 들어야 하는 것 아니다. 여당 만 30살까지 연기 발의 이어서 뭐 논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담고 있어요. BTS 인기에 편승한 얄팍한 정치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 보면 정의당의 김종철 당대표 후보가 본인 SNS상에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좀 남겼는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멤버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노웅래 최고위원 어제 당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 7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단숨에 가져왔습니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 얘기가 기사로 다뤄지고 또 정치권 또 반응이 나오고 오늘 또 이렇게 신문에 실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먼저 장해찬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저는 이제 모두에게 연기의 자유를이라는 구절을 썼는데요. 모두요? 그 모든 청춘들에게, 남성들에게. 사실 지금 노웅래 최고위원의 발언과 민주당 전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전영기 의원 발의 법안은 이 BTS 같은 대중문화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연기? 왜냐하면 뭐 일부 스포츠 선수나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전성기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 전성기에는 마음껏 국위 선양을 하면서 이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두고 그 대신 일정 시기가 지났을 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병역을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면 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 국방부도 이게 면제하자는 법안이 아니라 연기하자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반면 노웅래 최고위원처럼 아예 면제를 시켜주자는 주장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병역 특례라는 표현을 썼지만 맥락을 하면 면제로 들려요. 이 그렇죠. 얘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또 공정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연기의 자유 같은 경우도 BTS 같은 탑 스타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본인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연기를 하게 해준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물론 대다수의 청년들은 병역을 마냥 연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대 후반에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군대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는 연계 자유를 허용해도 지금처럼 20대 초중반에 다녀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이 BTS 같은 탑스타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해서 병역을 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의무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되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폭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화예술인이나 대중연예인들의 활동도 보장해주고 일반 청년들에게도 공정하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다만 노웅래 최고위원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BTS 인기에 편승해서 완전히 특례를 주자, 면제를 주자는 방향은 지난 2018년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요. 병역 특례 기준을 상당히 축소한 바가 있거든요. 그 같은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대중영합주의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어제 회의 때 나온 거는 뭔가 최근에 그런 인기를 좀 의식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네요. 배종호 교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면은 기회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기여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BTS 같은 경우는 뭐 최근 10년 동안 60조의 경제 효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뭐 이번에 빌보드 차트지 1위 됨으로 인해서 1조 7천억의 경제 효과를 유발했다고 그러는데 국가 기여도는 뭐 우리 국민 모두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순수 예술인의 경우는 국제 콩쿨 대회에서 1, 2위만 하면은 병역 특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악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회에서 1위를 하면은 이 병역 특례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 복무 제도가 있고 또 입영을 연기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 복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꼭 총만 들고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TS를 통해서 국가 홍보를 하면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재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행 입영법에 따르면은 최고 나이가 많은 92년생 진의 경우는 올해 이제 입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97년생이니까 5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영을 연기를 5년까지 해주면 모두 한꺼번에 완전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BTS의 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체 복무라든지 또는 입영을 좀 연기해주는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입영 연기 부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특례 예술인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볼 만하다. 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장혜찬 평론가는 모두에게 연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이게 형평성 문제하고 좀 그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윤기찬 변호사. 이 얘기가 좀 논란처럼 비쳤는데 좀 허망한 것이 아까 기사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막상 당사자들은 간다 그래요. 간다고 얘기를 몇 차례 밝혔다는 겁니다. 군대 가겠다고. 그런데 밖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윤기찬 변호사. 네. 그래서 뭐 워낙 그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술인이라서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병역법에서 사회예술인 그 체육예술인 특례를 두는 이유는 그분들은 거의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업적이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 순수예술 쪽이 많죠. 돈과 결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BT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업적 예술인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병제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징병제거든요. 전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에 기여했다는 그 요소 하나만 갖고 병역을 연기한다든가 면제해주면 사실은 이제 옛날 군포제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포를 내고 군대 안 가고 연기한다. 저는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군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우리가 모병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에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징집제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기여했다는 그러니까 상업이냐 아마추어를 떠나서 이렇게 요소만 갖고 군대를 면제해준다 그렇게 되면 군대 조직 자체가 일단 군에서 정부에서 우리 저 군 수요가 얼마만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질적인 나이대가 섞여 있게 되면 사실 군 이 조직 통솔이 잘 안 돼요. 물론 제가 이제 기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21살부터
30살까지 섞여 있는데 예. 21살은 병장이고 30살은 일병, 이병이다 그러면 이 자체가 또 군대 내에서 사실 또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정 연령대를 갖다가 징집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군대 다 안 가면 좋고 연기하면 좋지만 이런 어떤 군 병력 유지 차원과 예.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그 안보 환경 이런 것들 종합하면 차후에 모병제 논의는 차치하고 지금 이렇게 저 노 의원께서 하신 이런 부분은 섣부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징병제 국가라다 보니까 모든 남성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군에 입대한 대상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장미미 변호사.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여기는 순수 예술 쪽이 아니라 약간 상업 예술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감안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음악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영화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징집 나이대 어떤 남성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국위선양인데 그럼 그런 경우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준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뭐 국제 콩쿠르나 국제 스포츠 대회,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곳에서 메달을 따더라도 군은 좀 면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수들이 프로로 이제 해서 상업적인 선수로 또 뛰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런 BTS 같은 경우에 그럼 병역을 강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물론 이 BTS의 팬들은 간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탐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BTS 사례를 하나의 선례로 삼아서 여러 다양한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 기회를 더 준다든지 그리고 획일화된 이건 징집을 강제하는 어떤 병역보다는 여러 가지 대체 복무도 고민해보고 또 그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 이게 당사자에게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과거에도 연예인의 병역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명역 기피서부터 그리고 군대 가는 분부터 했는데 어느덧가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요. 연예인들 특히 남성들이요. 군대를 다녀오면 오히려 더 잘 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군대를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인정받고 그리고 그거로서 인해서 오히려 어떤 바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도 또 합니다. 아무튼 이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이게 뭐 자꾸 나올 것 같으네요. 어떻게 보니까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자, 이번에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재정 준칙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주제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예외 조항도 많다. 그러니 정권 입맛 따라서 고무줄 준칙이 될 우려가 있다. 준칙이라는 거는 뭔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고무줄 준칙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준 자체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 재정 준칙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 준칙이라는 거는 빚을 과연 정부가 얼마만큼 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처음 마련했어요.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내놨습니다. 근데 허울 뿐이다 이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눈덩이 나라빚 뒤늦게 관리에 나섰다. 일단 뒤늦게라도 관리에 나섰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은 5년 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됐고요. 경제 위기 그리고 대규모 재해 그리고 성장 둔화 등 적용 예외 조항을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외를 이유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자체도 좀 모호하다. 정치 논리 포퓰리즘 재정기를 열어놨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어떠한 이유를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수치도 시행령에 담아 고치기가 쉽다. 이런 경우를 시행령이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법률사항이 아니라 법률이면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국회 통과는 만만치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 법률보다 밑에 법령이 시행령. 이 시행령은 정부가 그냥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헌법 법률로 규정한 다른 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좀 짚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절대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 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 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 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 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하였다는 점을. 어제 저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되면서 이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나라 빚을 걱정하는 시각에서 기사가 좀 이렇게 전개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한데 맹탕 준칙이다. 여야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국회 통과가 미지수다. 왜냐하면 이 재정 준칙은요. 국가재정법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 준칙이 관철이 되려면 일단 법은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단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재정 준칙 자체는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이 58.6%로 전망이 되는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재무 준칙은 60%를 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것도 계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다. 준칙 시행 전 지출 제약 가능성, 경제 회복이 우선인데 왜 이런 준칙을 만든 겁니까? 급할 때는 써야 되는데 왜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제한을 두냐,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요, 건전재정 중시하는 쪽은 이거 너무 허술하다, 고무줄이다. 이전 제출 법안보다 기준이 느슨하고 시행령 규정도 정부가 수정 가능하다.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아래가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는 돈 쓰고 급할 때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제약을 두는가. 이 아랫부분은요. 이거 정부 마음대로 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점이 좀 나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기찬 변호사. 두 가지 관점이 소개됐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건데. 예. 그러니까 법으로 그걸 규율해 놓겠다라는 것인데. 예. 그 재정 준칙의 구체적 내용은 또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칙을 그러니까 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부인데 정부가 그 법을 또 고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을 과연 만든 취지가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도 국회가 정해서 그 수지 준칙 그 수치 자체를 법제화 시켜놔야 되는 거죠. 법에 명시를 해놔야지만 그 법을 고칠 수 없는 정부가 그 수치를 지키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지킬 수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것이 사실은 추세로 보면은 추경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부합하는 얘기지만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로 저게 편성한다 그러면 이 복지에서 지출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 저건 사실 지켜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준칙이 없는 거와 같다 또는 현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 이런 시각이 사실은 꼭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를 법에 명시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이제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어요 이미. 거기에 보면 45%로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이하로 하게끔. 그 이유는 뭐냐면 46%가 되면 피치라는 이 신용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기준이 이미 이제 그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본 그래프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국가 부채, 국가 채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1년 동안 국내 총생산 대비 우리나라 나라 빚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진 건데 수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2020부터 앞으로 예측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40% 성도를 관행적으로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쓰는 돈이 늘어나면서 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거의 60% 육박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준칙은 60%를 설정했는데 2025년부터 적용되게끔 마련을 한 겁니다. 다음 그래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적자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은 이제 쌓인 돈이에요. 빚이 쌓여서 저렇게 늘어난다는 거고 이거는 해마다 적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GDP 대비인데 적자가 대충 한 4%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기준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정부의 발표. 일단 지금 국가 채무 그리고 정부 채무 그리고 민간의 채무가 뭐 5천조가 넘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의 그런 기준선을 세워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는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헌법이면 바꾸기가 예.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또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도 함부로 이제 손대기가 어렵도록 강제성을 갖도록 규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 법령을 만들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근데 이 국가재정법의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조차 국회 통과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하게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게 긴축 재정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지금 확장 재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굉장히 유동성 위기가 있고 예. 중앙 무슨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그 취약 계층들에게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를 가로막는 가림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서 이 기획재정부가 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또 이런 준칙 내용을 발표한 것도 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걸 이 시점에 만든 거는 면피용이 아닐까 그런 비판을 조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면피용으로 뭔가를 내놨는데 양쪽 모두 만족을 못 시키는 이런 기준이 나왔다. 지금 이런 지적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5천조가 된다.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빚국인가? 그 빚을 많이 진다는 거예요. 부채를 다 합치면 5천조. 그러니까 민간 부채, 기업가, 뭐 개인들이 지는 부채, 그리고 공공부채 다 합치면은 5천조랍니다. 5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는데 엄청납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쌓여 있다는 거죠. 빚이랍니다. 빚 지금. 이런 빚 문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분야 기사입니다. 한가위 기적처럼 깨어난 라면 형제. 그렇습니다. 아이들끼리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뭘 했는데 불이 난 거죠.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식불명했는데 추석 연휴 동안 깨어났답니다, 형제가. 그래서 기적처럼 깨어난 라면 형제. 그리고 전국에선 2억 온정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휴 첫날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대화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료비로 사용해달라 곳곳에서 성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 이거 많은 분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성금은 모였습니다만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이 형의 의식이 비교적 또렷하고요. 예. 대화도 가능해졌다고 하고 다만 동생 같은 경우는 아직 몸이 굳어 있어서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대화는 안 되는 상태라고 하는데 두 형제가 빨리 차도를 보이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지금 답지한 성금이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필요할 상당히 거예요.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금을 받는 쪽에서도 모금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 이제 인천의 미추홀구와 협의를 해서 모금을 지속적으로 받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한 번에 성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이 형제를 위해서 후원금을 내겠다는 그런 뭐 서약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라면 형제라고 부르는 두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등교를 못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등교 못하는 가정, 그리고 부모의 어떤 도움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화재 사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드러난 형제뿐만이 아니라 사고는 없어도
실제적으로는 학대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은 예.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겠다는 점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성금 같은 경우도 이 형제에게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가정에서나마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 많이 하고 후원 많이 하는 그런 문화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정착되면 더 많은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한번 발생을 했잖아요. 비극이지만. 그러나 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막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